국방부 장관과 국방부가 독도는 분쟁 지역이다 이렇게 교육하고 이런 주장을 한 거에 대해서 외교부는 공식 입장이 뭡니까? 독도는 뭐 명백히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우리 영토임이 분명하다는 분쟁 지역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 이후에 국방장관에게 외교부의 입장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럴 우리나라 외교 정책은 이건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라고 얘기 안 했습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해서 국방부에서 이미 너무나 당연한데 국방부 장관이 모르시잖아요. 적어도 우리 조태열 후보자 같은 정통파 외교관이 적어도 대통령과 담판을 1대1로 독대를 해서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라고 해서 지금의 이슈는 어떻습니까? 제 자리에 합당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방장관도 한번 교육시키세요. 이분 아직도 반성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그 의향 있으십니까? 만나서 이 문제를 좀 설명할.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가 독도는 분쟁 지역이다 이렇게 교육하고 이런 주장을 한 거에 대해서 외교부는 공식 입장이 뭡니까? 독도는 뭐 명백히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뭐 우리 영토임이 분명하다는 거. 그러니까 분쟁 지역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면 국무위원이 이렇게 분쟁 지역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지금 예를 들어 국방부에서 교육 자료를 배포해서 전 군에 교육을 시키고 한 것이 바람직합니까? 뭐 그건 제가 구체적인 정보와 그 배경과 그걸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 그러니까 이 사건이 생기고 나서 네. 국방부가 대통령이 경로에서 회수하라고 해서 회수를 했다고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국방장관에게 외교부의 입장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럴 우리나라 외교 정책은 이건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라고 얘기 안 했습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해서 국방부에서 이미 너무나 당연한데 국방부 장관이 모르시잖아요. 제가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어차피 NSC에서 만나야 되는 관계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처 간에 소통을 안 합니까? 뭐 제가 취임하게 되면 당연히 소통하게 되겠습니다. 제 말이 그거예요. 지금 보면 통상 문제 또 아까 말씀하셨던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자세히 물어보면 외교부가 중심이 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외교부가 관여했다. 이런 식으로 피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정부를 하나로 보는 거거든요. 네. 그 안에 부처가 나눠져 있는 것은 부처의 실정인 것이지. 우리는 정권과 그 정부를 하나로 보죠. 그러니까 부처의 각 내각에 속해 있는 분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공동행동을 하느냐. 적어도 다른 나라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여러 업무에 대해서 또 외국과 분쟁이 있거나 논쟁이 되고 있는 여러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가가 전혀 소통이 안 되는 정부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이 측면에서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연이어 생긴 많은 외교 실수나 참사라고 불려지는 일들이 외교부의 가장 정통적 입장을 가지고 일관되게 이 우리나라 외교 정책을 끌고 왔던 분들을 존중하지 않고 아마추어거나 혹은 제3자 얘기를 듣고 대통령이 현혹되어서 움직였기 때문에 생긴 실수나 오류가 많았다고 보는 편이에요. 제가 기대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조태열 후보자 같은 정통파 외교관이 적어도 대통령과 담판을 1대1로 독대를 해서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라고 해서 지금의 외교 정책 중에 혼선이 있거나 소통이 잘 안 되는 문제에 대한 권한을 다시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제 자리에 합당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방장관도 한번 교육시키세요. 이분 아직도 반성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그 의향 있으십니까? 만나서 이 문제를 좀 설명할. 동료와 소통은 한 거겠지만은 뭐 그렇게 제가 그런 표현을 쓰기. 그분 앞으로 또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고 주장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이 엑스포 문제에 대해서 저도 되게 사실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박진 장관 있을 때 제가 질의를 안 했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초기에 40개 국가 정도로부터 약속을 받았다고 하고 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70여 개국 정도까지 좀 가능한 것 같다. 이렇게 내부 판단을 했고요. 그걸 기본으로 해서 조금만 막판에 우리가 힘을 발휘하면 1차 투표에서 2등으로 올라가지만 결선 투표 가면 엎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게 국가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대통령에게도 그렇게 보고가 됐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29표인데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무기명 비밀 투표라 찍겠다고 하고 안 찍은 걸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제 앞으로 무기명 비밀 투표는 이제 외교부 장관이나 국가의 대표에서 해외
교섭을 하는 분들은 다 못 믿겠네요.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은 선거가 끝났으니까 지금은 파악이 돼 있습니까? 어느 나라가 우리를 찍었고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를 약속했는데 안 찍은 나라가 뭐 대략 짐작은 합니다만 입증할 길은 없습니다. 그렇죠. 특정할 필요는 없죠. 그건 또 다른 외교 문제가 되니까. 아니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그러나 이 대충 나라는, 예, 판단을 약속을 제가요. 지켰다. 박진 장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원내대표 선거 나왔을 때 찍겠다고 안 찍은 국회의원들 많다. 믿지 마라. 그랬더니 뭐 그거 다 또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러셨거든요. 그때 당했잖아요.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나라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약속을 받았는데도 그 나라의 지지를 받지 못했는 것을 평가해야 되겠죠. 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걸 전제로 해서 배치한 ODA 자금에 대한 지원 문제도 다시 전면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안 찍었는데. 저는 뭐 ODA를 뭐 거래 대상으로 아니 그렇게 약속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활용된 측면도 사실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찍지 않은 나라에게 우리만 약속 지키나? 그것도 한번 판단해볼 필요 있지 않습니까?